Communist forces attacked the Republic of Korea. Free nations must be on their guard.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수단, 그리고 대한민국 세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950년대 국가의 GDP 수준입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경제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1조 6,732억 달러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쟁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한님과 함께 알아보시죠.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1인당 GDP는 약 67달러로 필리핀보다 낮았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수단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은 첫째, 강한 국민성, 둘째,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셋째,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입니다. 1950년대 초 전쟁이 끝난 한반도는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모든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인프라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고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잘 살아보자는 강한 의지로 일어섰습니다. 당시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진행된 새마을운동은 국민들의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농촌 근대화 운동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를 닦고 주택을 개량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한 운동이었죠. 1970년대 초반 이 운동은 3만 개가 넘는 마을에서 진행되었고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약 70에서 80%로 매우 높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교육 수준은 급격히 높아졌고 이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한 국민성은 대단했습니다. 1970년대 농업 생산성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72년과 1982년 사이에 농가의 평균 소득은 약 2.6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촌 지역의 생활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인들의 강한 의지와 국민성은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정치적 견해는 제외하고 경제적 성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의 경제 리더십은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부터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한국을 수출 중심의 산업화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죠. 1960년대 초 한국의 수출 총액은 약 3,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1970년대 말에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중화학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고 철강, 조선, 전자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차 산업 중심의 대한민국을 2차 산업 중심으로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2차 산업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에게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2차 산업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1973년 철강 생산을 시작했으며 이후 한국의 철강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1976년 한국산 자동차인 포니를 출시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과 수출 중심 정책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는 독재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가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한국은 197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세계 경제 무대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냉전 체제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유 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냉전 구도는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냉전 시대 동안 미국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선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자유진영의 최전선은 일본으로 물러나게 되며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 진출이 비교적 안 좋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1946년에서 1976년 사이에 미국이 제공한 경제 원조는 약 6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 재건과 산업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금은 한국의 인프라, 교육, 농업 그리고 초기 산업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끔 TV에서 미국인이 한국 아이들에게 밀가루와 초콜릿을 나눠주는 모습도 이와 같은 개념이었죠. 또한 냉전 시기 동안 미국은 한국에 군사적 보호도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이 없었다면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냉전은 피해 국가가 있고 수혜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경제 대공황을 이겨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안보 및 경제 지원 덕분에 한국은 1970년대 후반까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냉전 체제가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친 중요한 영향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국민성, 리더십 그리고 냉전 체제라는 세 가지 요인이 절묘하게 맞물려 이룩한 성과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국민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 리더십 그리고 냉전 체제라는 국제적 상황이 모두 결합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도 잘 살아보자는 의지로 노력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냉전이라는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지원과 국제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2024년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7달러에서 현재 35,000달러를 넘어섰으며 그 과정은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담긴 역사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10% 이상을 기록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수출은 1960년대 초반 32,000달러에서 2024년에는 6,8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3차 산업국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경제 기적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 3가지 요인을 알아보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생각이 다르시다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조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